제 고향은 구미에서 멀지 않은 담정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논과 밭, 과수원이 있는 그림 같은 마을이었죠. 하지만 고향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국민학교 2학년 때 구미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 후로는 구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미가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국민학교 2학년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우리 동네는 낙동강의 훈수를 대리에 쌓은 반파제처럼 생긴 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뒤를 사람들은 제반이라고 불렀죠. 정말 작은 마을이라 과자, 술, 연필, 곰책 같은 것들을 파는 가게 하나밖에 없었고 학교는 동네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아저씨가 소달구지를 몰고 아이들을 태워 학교에 갔죠. 우리 집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로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었죠.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동네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누나들이 많았고 과수원에서 노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으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마을로 가려면 제반을 따라 가거나 과수원 길을 지나야 했죠. 그 과수원 길은 양쪽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니 그 길이 100m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엔 그 길이 그렇게 길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길을 가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마을로 가는 또 다른 길은 밤천 제방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개개의 그 길로 갔습니다. 대략 400m 정도였는데 사람이 트여 있어 과수원 길보다는 담천 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간쯤에 이상한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상여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상여는 장례를 치를 때 관을 실어 옮기는 물건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공용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는 항상 그 집을 보관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상여 집 앞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관 주변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고 그 형체는 마치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길게 뻗은 그림자처럼 보였던 그 존재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형체가 생각나서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상여 집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나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그 판자 집은 마치 그저 대충 지어진 집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얼기설기 덧대어 놓은 판자 조각들이 마치 어두운 과거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한눈에 봐도 그 집은 정상적인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집이 있던 곳은 뚱강 쪽 경사면으로 지붕의 높이가 밤천길의 높이와 거의 맞닿아 있었습니다. 밤천길을 걸어가면 그 상여집의 지붕 위를 쉽게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상여가 지고 있는 형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집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마을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여집은 언제나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담천 끝에 있는 그 동네로 가야만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집은 과수원과 가까운 끝자락에 있었고 그곳에는 제 또래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나갈 일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자주 지나다 보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여집의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세계 종이꽃들로 예쁘게 장식된 상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 종이꽃이 특히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그 집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숲에 뭔가 섬뜩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종이꽃들이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지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름 단합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 대장인 동철이를 비롯해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동철이는 5학년이었고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잘 다루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말은 누구든 따르곤 했죠. 그와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고 우리들은 항상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동철이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상여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철이도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너희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운 느껴지지 않아? 동철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느낌을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늘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들만의 기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본부라는 이름의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 제법 깊은 동굴이 파여 있었고 그곳은 내부에서 보기엔 아무런 특징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철저하게 위산하고 그곳을 그들만의 본부로 삼고 있었죠. 그곳에는 이상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기 모형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져 있었고 그곳은 아이들에게 마치 신성한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몰랐던 것에 대해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과 어울린 지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 본부에 대한 이야기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죠. 하지만 그 본부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요원을 뽑고 있었고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는 바로 방천에 있는 상해질에 혼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종이꽃을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상해질에 장식되어 있던 꽃들은 그 마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죠. 종이를 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일이었고 그 종이꽃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묘한 우월감을 느꼈고 그만큼 그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그 테스트를 자청했습니다. 사실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되면 그 도전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 상여집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해도 한밤중에 그곳에 혼자 들어간다는 건 끔찍하게 무서운 일이었죠. 하지만 겁쟁이로 소문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선택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다른 아이들을 뒤로 하고 상여집을 향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진 초승달만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달빛이 모든 것을 더 지리하게 만들어 놓은 듯했습니다. 당시 시골 동네는 밤 9시가 넘으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마을은 정막담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가게를 지나자 드디어 밤천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천길에 다가갈수록 그 길이 예상보다 훨씬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그 길의 끝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고 멀리서 우리 집의 과수원 지붕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시선은 저 멀리 상여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느낀 건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존재가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그 집 자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떨림과 함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그리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녀집에 다다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고 그럴수록 발걸음은 더 무겁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발을 쾅쾅 두르려고 했지만 그건 그저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사녀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 집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지붕, 그 빛나는 지붕에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죠.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낮에도 수도 없이 지나갔잖아. 홀딱 해치우고 나오자 이렇게 스스로 다독임이라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는 달리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질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심장은 거의 터질 것처 쿵쾅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녀집은 빠르게 다가오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지나갔고 순간 정신을 잃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녀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녀집 문 앞에 서려면 밤천에서 약 2m 정도는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어떻게 그 문 앞에 서게 된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리니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녀집의 문은 판자 조각으로 엮여져 있었고 자물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깥쪽에 걸쇠만 걸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였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안에서 누군가 열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고 칼을 뻗어서 꽃을 따내고 그대로 뛰어가면 돼.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 손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린 걸 느꼈습니다. 철문을 잡고 손을 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올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오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은으로 만든 세대가 강 위에서 빠르게 밀려가는 소리처럼 미묘하게 섬뜩하고도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탱탱탱. 그 소리는 마치 뭔가 불러 내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 귀신이 제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제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걸쇠를 풀고 꽃을 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귀를 간지럽히는 듯했고 점점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뛰었고 더 이상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깰 정도로 심장이 뛰고 있었고 한순간에 그 소리의 지만지가 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녀집은 생각보다 깊은 곳이었다. 꽃을 따려면 발을 안쪽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팔을 뻗어 보았지만 아직도 그 꽃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작은 몸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크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며 오른발을 겨우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발 밑에서 먼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거미줄이 하나씩 붙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앞에 붉은 종이 꽃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따내기로 결심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을 따고 나서 이제 날아서 뛰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론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발을 들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탱탱탱. 바로 제 뒤에서 들린 그 소리. 순간 저는 메마리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방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는 귀에 계속해서 울려 커졌고 그 소리에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어오르며 몸이 미끄러지기도 했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방천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희 눈앞에는 상여질의 그림자가 여전히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상여질의 지붕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상여질의 지붕은 삼각형처럼 뾰족해서 앉을 자리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털이 아래로 하말심이 없었습니다. 하말심이 없는 그 할머니가 상여질 지붕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은 채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듯 강렬하고 침착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는지, 어떻게 그곳을 벗어났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저는 문을 닫은 가게 앞에 서 있었고 가로등 아래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구겨진 종이꽃을 쥐고 있었고 온몸은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가게 옆집 마당으로 들어가 얼굴도 씻고 옷도 털어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재정비를 마친 후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본부에 돌아갔을 때 제 몰골을 보고도 다른 아이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경험이 당연히 일어날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당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귀신을 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놀림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자는 제가 건네준 구겨진 종이꽃을 정성스럽게 펴서 본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검숙하게 대장의 뒤를 따라 들어갔고 저도 그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이 후레쉬를 켜고 본부 제일 안쪽 구석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장이 상자의 뚜껑을 열자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연필을 들고 제 꽃에 제 이름을 적으면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내 꽃이다, 요원. 그렇게 대장이 제 꽃을 후레쉬로 비추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꽃은 붉은 꽃이 아니다, 하얀 꽃이었습니다. 내가 따온 건 분명히 붉은 꽃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이 적힌 꽃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야, 이제 너도 우리 요원이다. 이제는 곤보의 위치나 이 모든 비밀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대장은 그 비밀을 누설할 경우 어떤 응징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며 저에게 다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곤보의 일원이 되었고 그 후로 이 일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상여진의 할머니와 붉은 꽃,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곤보에서 잠을 참했습니다. 주전자가 가득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1시간 동안 떠들고 놀았죠. 그동안 우리들만의 작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잊고 지내는 듯했지만 그날의 안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자는 그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에는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안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거의 열흘간 매일 밤 같은 안몸을 꾸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여전히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금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2학기를 맞았고 우리 동네에는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이사 온 한 계집 아이,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이념처럼 예뻤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이 많은 4학년이었고 유일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퀴 3개짜리 용달차였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장님의 전기조차 손으로 힘들게 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예쁜 소녀가 싸움을 정말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부의 많은 형들이 이미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 소문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소녀는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이미 걷는 것보다 먼저 싸움 기술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 소녀의 싸움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공부의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와의 싸움을 피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점점 더 대장이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결국 대장도 모른 척할 수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대장은 요원들에게 그 소녀를 낙동강변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함께 나타난 그 소녀는 정말 담당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소녀는 조금도 지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 단 하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닥불을 지적거리며 앉은 채로 소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우리 동네에 왔으면 조용히 지낼 것이지. 내가 이 동네의 골목 대장이다. 나도 이사 올 사람이다. 그러자 소녀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친해져야지. 자꾸 싸우고 날리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언제 내 남자들한테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그 소녀의 진짜 실력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모리를 모시하듯이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모두들 움찔하며 고리를 숙였습니다. 대장은 소녀를 한번 쳐다보고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소녀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스나 안 찌워집니다. 어디 머수마들이 놓는데 가스나 다 찌geb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노려봅니다. 안칼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나한테 첫째 한 말 해봐라. 너희들이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싸움? 공부? 뭐가 그렇게 잘난 거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다시 소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투리 쓰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걸 봅니다. 진짜로 화났다는 증거지. 그때 대장은 나이답지 않게 멋진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아무리 잘났어도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한 아이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맞다. 가스나 삼지 못한다. 순간 모두가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장도 그 아이를 무섭게 노려보았고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아이가 결심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대장, 말은 맞다. 우리 여기 있는 아들은 다 통과했다. 저 소녀도 순번해보라 해라. 아이들의 분위기는 이제 소녀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게 뭐냐며 묻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그 소녀에게 테스트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대자는 소녀의 귀를 조금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보와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소녀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스트 받겠다. 내가 그걸 통과하고 멋지게 돌아올 거다. 소녀의 자신감에 모두가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방에 올라가기도 전에 울면서 도망칠 것이다 라며 비웃기도 했죠.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밤이었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죠. 소녀는 태권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태권도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장과 우리는 그녀에게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했지만 소녀는 흔들림 없이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대장의 마지막 당부를 받은 소녀는 도시락 흔드는 소리만 들리면 문을 열지 말고 무조건 기어 도망가라는 경보를 무시하고 밤천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딱 10분만 기다리다는 말을 남기며 말이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도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시가 다 되어와도 소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봐라, 못할 거라고 예측라며 떠들어댔고 모두들 소녀가 아마 삼집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싱겁게 끝날 줄 알았던 테스트를 마친 뒤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자는 그 상황에 대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듯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소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귀신을 본 경험이 있던 저는 소녀가 악몽에 시달리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수업을 일찍 마친 후 마을로 돌아났을 때 마을은 이미 발칵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2명의 순겸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제 그 소녀를 마지막으로 볼 시간이 언제였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젯밤에 소녀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하룻밤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도 소녀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모든 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퍼졌고 그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스터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구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그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여지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날카롭게 떠오릅니다. 그 소녀가 서울로 이사했다고 들었고 그 소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죠. 그 소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일을 계속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당시의 악몽이 다시 찾아옵니다. 잠에서 깨면 그날의 기억들이 눈앞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소녀가 씹어먹던 종이꽃, 그 엉망이 된 태권도복, 그때의 그 점이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죠.
그누수로 고향을 다시 방문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그 일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저는 전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와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공장 근처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먼저 방을 구해서 살고 있었고 나중에 친구가 합류했죠. 그런데 두 남자가 함께 살다 보니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결국 여자친구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들과 비슷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감은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혹시나 제 경험이 네티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서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건들이나 미스터리한 일들이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을 공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밤마다 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더 길어지고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보통은 1시 정도면 잠이 들어서 그런 소리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어느 주말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소리가 아주 길게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샤워 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슥슥, 탁탁탁 하는 소리도 나지만 그것은 샤워가 아니었어요. 점점 그 소리들이 더 길어지고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1시간, 뒤에는 2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소리의 지속시간도 그리고 그 소리의 일관성도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옆방에서 자주 싸우던 아저씨와 아줌마의 목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엔 종종 들리던 그 말다툼 소리조차도 이제 정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알게 된 것은 그 소리가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정찰 옆방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의심하던 것처럼 그 소리는 정말 평범한 싸움 소리가 아니었고 그 소리가 나는 담양도 점점 더 의문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서 싸우던 아저씨와 아줌마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더욱 불안했죠. 결국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야, 너도 이 소리 들리냐? 고 물었죠. 친구도 감안하며 그거 너무 크게 들린다. 고 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새벽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1층에 내려가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신고한 사실이 옆방에 들릴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1층으로 내려갔던 거였죠. 경찰이 서서히 도착하고 있었을 때 그때 4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머리를 내미는 걸 봤어요.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자세히 보니까 그건 분명히 사람의 머리였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약 5초 정도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였고 잠시 고개를 떼고 다시 내려다보면서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경찰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들이 말하길 그 아저씨는 화장실 청소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며 지발을 수색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끝났죠. 저는 그날 신고한 후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회사에서 재고만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불안하고 여전히 그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결국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 그 지역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약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잊을 수 없었지만 그 후에는 전혀 그 집이나 사건과 관련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것도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았고 저는 결국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집에서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근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아는 사람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일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어릴 때 제가 살던 흑석동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경이 펼쳐진 곳에 있었고 그 옆에는 국립묘지와 국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가파른 언덕과 똥고비라는 이름의 고비가 있었죠.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고비를 넘기 힘들어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관 바로 옆에 있는 가파른 돌계단을 통해 집에 갔습니다. 그 계단은 아주 오래되고 무거워서 열기가 쉽지 않았고 철거하는 소리가 나면서 열리는 그 소리가 무척 컸습니다. 그 시멘트로 된 넓은 마당에는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러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면 저희 집은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무서움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일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집과 동네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이 무언가 연결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날 여름에 한다. 학교가 끝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엄마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제 팔을 휘잡으며 지금 들어가지 마 라고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눈은 정말 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했죠. 왜?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집에 도깨비가 왔어.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끌려서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부엌을 찾으려 했지만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깨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깨비 없잖아. 거짓말쟁이. 그 순간 엄마는 부엌을 가리키며 말이었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어. 큰일 나니까 절대 가지 마. 그 말에 저는 급하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평소에도 어두워서 무섭게 느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길쭉한 구조였고 백열 전구도 어두워서 낮에도 불을 켜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부엌에 있었다는 형체조차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그 공간은 제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부엌을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부엌 안을 엿보며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빛을 가리면서 부엌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꽤 커 보였고 엄마는 저에게 보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계속 들여다보았죠. 갑자기 부엌 안에서 히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웃음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들린 순간 저는 그게 도끼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제가 큰 목소리로 외친 뒤 도끼리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도마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모습이었고 머리는 파마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수리에는 뿔이 나 있었고 커다란 가시가 도단한 도끼리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에게 진짜 도끼리다 라고 외쳤죠. 그 소리를 들은 도끼리는 갑자기 방망이를 휘둘러서 찬장에 물을 깨고 접시와 그릇들이 부엌 바닥에 내동이쳐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도끼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묘한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커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정말 겁을 먹었고 엄마는 급히 제 손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그 소에 있다가 도끼리가 닿으면 그때 오자 몇 둘이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쯤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그릇이 깨져 있던 상태였고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사망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형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식탁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는 경상도 사람이었기에 회사에서 돌아오면 단 3마디로 모든 걸 끝내곤 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걸 이렇게 깨납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하시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밥상을 차리셨죠. 그 순간 저는 그날 일어난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서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화를 내며 밥상을 보던 중 저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억눌린 말을 던졌습니다. 도끼리 왔어서 그 한마디가 엄마와 아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아빠에게 설명을 시작했죠. 아까 낮에 도끼리가 와서 그릇을 깼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밀어 그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깨진 그릇을 정리하며 남을 만한 그릇은 밖따로 모아두고 버릴 것들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양은 냄비나 철제 그릇들은 두드려서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놀러 오셨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어머니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듯 물어봤습니다. 도깨비, 괜찮아? 라는 질문에 엄마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다소 신경을 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그 눈빛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저희 가족은 강수구 쪽에 2층 집으로 이사를 갔고 엄마는 그때 돈이 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도깨비가 준 것 같다고 말하십니다. 그 일이 일종의 신기한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전학을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전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5학년 초가 돼서야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저희 시골은 전라남도 강진에 있었고 그곳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 소에도 제 마음속에서 그 도깨비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물에 빠뜨리고 그걸 건지려던 순간 동생은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구하려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아등바등하고 있었고 옆집 언니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물속에서 소우적거리며 끊임없이 숨겹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그 물속에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바로 저수지에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명씩 죽는다고 했지.
어른들도 빠진다고 했지. 그런 소문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에 휩싸였죠. 저는 발만 구르고 있었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떠오르는 동생의 손을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옆집 언니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누가 와요. 그 말에 급히 돌아보니 저수지 가까운 곳에서 한 할머니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우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이런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치 저수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존재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동생을 구해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람과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을 끌어올린 뒤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수지 근처에선 절대로 놀지 마라. 물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 순간 그 할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그늘과 그 저수지의 어두운 전설이 한층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언니가 물속에서 끌려가듯 달아앉고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할머니 집으로 급히 피신을 갔고 할머니께서는 서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진 순덕 언니의 죽음에 대해 크게 걱정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모기장을 치고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갑니다. 갑자기 으슬으슬한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결에 일어났고 눈을 반쯤 뜨고 모기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순덕 언니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단발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물기를 뚝뚝 흘리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덕 언니는 아무런 걸림 없이 모기장 안으로 손을 뻗어 자고 있는 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제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부엌을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부엌 안을 엿보며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빛을 가리면서 부엌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꽤 커 보였고 엄마는 저에게 보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계속 들여다보았죠. 갑자기 부엌 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웃음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들린 순간 저는 그게 도끼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제가 큰 목소리로 외친 뒤 도끼리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도마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겁한 모습이었고 머리는 파마로 부풀어 있었으며 정수리에는 뿔이 나 있었고 커다란 가시가 돋아난 도끼리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에게 진짜 도끼리다 라고 외쳤죠. 그 소리를 들은 도끼리는 갑자기 방망이를 휘둘러서 찬장에 물을 깨고 접시와 그릇들이 부엌 바닥에 내동이쳐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도끼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묘한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커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정말 겁을 먹었고 엄마는 급히 제 손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그 소에 있다가 도끼리가 닿으면 그때 오자 몇 둘이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쯤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그릇이 깨져 있던 상태였고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사만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형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식탁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는 경상도 사람이었기에 회사에서 돌아오면 단 3마디로 모든 걸 끝내곤 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걸 이렇게 깨납니다. 진짜 쥐가 맞지네 하시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밥상을 차리셨죠. 그 순간 저는 그날 일어난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서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화를 내며 밥상을 보던 중 저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억눌린 말을 던졌습니다. 도끼비 왔었어. 그 한마디가 엄마와 아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아빠에게 설명을 시작했죠. 아까 낮에 도끼리가 와서 그릇을 깼다고. 아빠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밀어 그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깨진 그릇을 정리하며 남을 만한 그릇은 다 따로 모아두고 버릴 것들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양은 냄비나 철제 그릇들은 두드려서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놀러 오셨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어머니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듯 물어봤습니다. 도깨비, 괜찮아. 나는 질문에 엄마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다소 신경을 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그 눈빛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저희 가족은 단속구 쪽의 2층 집으로 이사를 갔고 엄마는 그때 돈이 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도끼비가 준 것 같다고 말하십니다. 그 일이 일종의 신기한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전학을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전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5학년 초가 돼서야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저희 시골은 전라남도 간칠에 있었고 그곳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 그 도깨비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인형을 물에 빠뜨리고 그걸 건지려던 순간 동생은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구하려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아등바등하고 있었고 옆집 언니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물속에서 서우적거리며 끊임없이 숨겹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그 물속에서 불현듯 떠오를 생각은 바로 저수지에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명씩 죽는다고 했지. 어른들도 빠진다고 했지. 그런 소문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에 휩싸였죠. 저는 발만 구르고 있었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떠오르는 동생의 손을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옆집 언니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누가 와요. 그 말에 급히 돌아보니 저수지 가까운 곳에서 한 할머니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우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이런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치 저수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존재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동생을 구해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람과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을 끌어올린 뒤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수지 근처에선 절대로 놀지 마라. 물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 순간 그 할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그늘과 그 저수지의 어두운 전설이 한층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언니가 물속에서 끌려가듯 달아앉고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할머니 집으로 급히 취심을 갔고 할머니께서는 서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진 순덕 언니의 죽음에 대해 크게 걱정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모기장을 치고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밤이 짙어갑니다. 갑자기 으슬으슬한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결에 일어났고 눈을 반쯤 뜨고 모기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순덕 언니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단발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물기를 뚝뚝 흘리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덕 언니는 아무런 걸림 없이 모기장 안으로 손을 뻗어 자고 있는 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죽은 언니의 손이 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죽음의 힘이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눈을 꼭 감은 채로 사는 척을 합니다.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순덕 언니의 손길이 동생의 머리 위를 계속해서 쓸고 지나갔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언니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어디선가 차가운 기운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저수지에서 돌아온 집은 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새벽이 밝아오면서야 그 끔찍한 순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근수로도 그 사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동생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몸이 차갑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그 언니가 무엇을 원했는지, 왜 그토록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는지 그 모든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저수지와 순덕 언니의 존재는 내게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꿈에서 순덕 언니가 울며 말하길 작은 아버지가 자꾸 저수지에 낚시하러 오는데 그러다 보면 큰일이 생길 거이다. 저수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도 할머니는 작은 아버지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작은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미신 같은 걸 왜 믿어? 라며 할머니를 타박했죠. 그리고 결국 작은 아버지는 그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저수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작은 아버지는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그 점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누구보다 슬퍼하며 분명 순덕 언니가 다시 나타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다시는 그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저수지를 찾지 않았고 낚시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저수지에서 4명씩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도 가끔씩 그 저수지와 순덕 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 그 지역이 많이 흐려졌지만 순덕 언니의 물에 젖은 모습과 그녀가 남겼던 말들은 여전히 제 기억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밤에 꿈을 꿀 때 저수지 근처에서 손을 흔드는 순덕 언니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저수지와 그녀의 저주가 끝난 것 같지 않다는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 그 저수지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동네 친구들이 저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온 김에 친목 삼아 그 저수지로 가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무서운 이야기에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겁쟁이로 보일까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로 향했죠. 밤이 짙어가는 시간, 저수지는 더욱더 음침하게 보였습니다. 입구는 폐쇄되어 있었지만 친구들이 비밀스럽게 아는 새끼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주변은 적막하고 바람 소리조차 오싹하게 들리더군요. 저수지 물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저수지 옆에서 모닥불을 치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이 저수지에서 4명씩 죽는 이야기는 진짜일까? 라며 장난스레 묻더봅니다.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었기에 저도 반쯤은 농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4명입니다. 혹시 우리도? 라며 소름 돋는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수지 물 위에서 창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고 물결이 일렁이는 방향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어야. 처음에는 나뭇가지인가 싶었지만 점점 점체가 선명해지더니 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과 새하얀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기겁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설마 순덕언니? 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그 점체는 고유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며 외쳤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꿈속에서 순덕 언니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물속에 서 있었고 조용히 손을 뻗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후로 다시는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순덕 언니의 존재는 지금도 제 기억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 단순히 저의 상상과 두려움이 기전한 환상이다? 그날의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대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빛이 희미한 빨간 등이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면 대체 누가 나를 부른 거지? 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급히 집 안으로 끼어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서 코를 골며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에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아직도 그 약간 심 빠진 경상도 사투리의 야야 소리가 아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저녁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감개를 키우던 손을 멈추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마 어제 세상 떠난 지인 할매 소리일 거다. 그 할매가 외로워서 누굴 부른 게지.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더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떠나면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 특히 화장실 근처에서 할머니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다며 화장실은 원래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어둡고 한적하니까 떠나지 못한 귀신들이 머무르기 좋아하는 곳이야. 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 댁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무조건 나대만 닿습니다. 그리고 집 밖이 빨간 등이 다시 보이는 날이면 괜히 몸이 으스스해지고 무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혹시 그 야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는 지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저의 착각일까? 그날 밤의 일은 여전히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밤이 되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팀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야구팀이 해체되면서 학교 기숙사로 용도가 바뀌었죠. 친구는 그 기숙사에서 2년간 생활했는데 항상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기숙사 동료들이 저녁 자유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도서관 뒤편의 야산 쪽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몽골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에 착각이려니 했지만 점점 소리가 또렷해지더니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상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할 소리였지만 묘하게 불안한 느낌을 주는 음조였죠. 복류 중 3명이 뭐야, 저기 누가입니다 라며 소리를 따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명령은 극구 맑았습니다. 야, 저 시간에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야산 쪽은 원래 이상한 일이 많다더라. 나는 말에 다들 얼어붙었지만 몇몇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야산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던 복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 근처에 한 여학생처럼 보이는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지만 하얀 교복 치마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뭔가를 짓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고 얼른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류 중 한 명이 야, 거기 누구야? 라고 소리쳤고 바로 그 순간 그 여학생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본 건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눈이 없는 얼굴. 그냥 까맣게 뻥 뚫린 구멍이었어. 라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학생처럼 보이는 존재는 갑자기 몸을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음소리는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웃는 것처럼 울려 커졌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친구와 동료들은 미친 듯이 기숙사로 뛰어 돌아왔고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기숙사에서는 기이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호수 근처에서 자꾸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여학생의 존재를 목격한 날 이후로 동료 중 1명이 갑작스럽게 덩이 나더니 얼마 후 기숙사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학교에선 이런저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도서관과 기숙사 사이의 길을 따라가면 새벽마다 어떤 여학생이 걷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습니다. 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그 기숙사에 머무르지 않고 집에서 토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초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친구는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학교와 야산 근처에는 많은 괴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호수와 야산에 얽힌 무언가가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결국 그 부적이란 것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저주나 원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종의 저주 부적이었다는 거죠. 선배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부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만 겁니다. 더 섬뜩한 건 찬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학생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활달하고 봤던 그 친구가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언가가 있다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주변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면 그는 호수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며 호수를 피해 다니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학생의 사건 이후 기숙사에서는 더 이상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 복도에서는 누군가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고 호수 근처에서는 가끔씩 물결이 일렁이며 누군가 손을 흔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호수의 여인이 자신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 기숙사를 떠난 선배와 관련된 또 다른 소문은 그가 전학 간 학교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전학 후에도 그는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고 결국 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의 가족은 이후로 철저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건 이후
학교 측은 호수와 기숙사 주변을 폐쇄하고 학생들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사건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일종의 금기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호수 주변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와 손짓하는 형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겸원했던 친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귀신이란 게 꼭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다. 단순히 자신이 얽힌 원한이나 슬픔을 풀어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괜히 그런 자리에 엮이면 결국엔 누군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전히 그 학교와 기숙사 그리고 호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곳으로 남아있으며 때로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형체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체로 서름한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집은 유난히 건듯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삼촌은 속으로 저런 집이라면 하룻밤 묵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나왔고 삼촌을 보더니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삼촌이 여행 중이고 잘 곳이 없어 이곳저곳 떠돌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흔쾌히 마침 밤이 비어 있으니 여기서 묵고 가라고 했답니다. 삼촌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정말 아늑하고 고풍스러웠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에서 벗어난 듯한 분위기였죠. 저녁을 먹으며 삼촌은 집주인 여성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집이 좀 오래되었지만 조용하고 좋은 곳이라 라고만 말할 뿐이었죠. 삼촌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날 밤 그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창문으로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방 한 구석에 커다란 옷장이 있었는데 그 옷장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삼촌은 별 생각 없이 옷장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어둡고 조용한데도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썩은 냄새 같은 것이었죠. 삼촌은 냄새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딱히 어디에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다시 자려고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옷장 쪽에서 뭔가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옷이 흔들리다 하고 생각했지만 동념이 담은 닫혀있어 바람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삼촌은 그때부터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촉 옷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긁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삼촌은 겁이 났지만 워낙 대담한 성격이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을 때 삼촌은 경악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여자의 머리가 긴 머리카락에 뒤엉킨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은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기괴하게 찢어져 있었고 입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삼촌은 기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까 그 친절했던 중년 여성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끔찍할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왜 벌써 가려고 하니?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며 삼촌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삼촌은 간신히 그녀를 피해 대문을 뛰쳐나왔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도망치다 뒤를 돌아보니 그 집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후로 삼촌은 그날 밤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 집과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했습니다.
결국 친구의 삼촌은 여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는 안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친구는 말했습니다. 삼촌은 아직도 그 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생각을 본 건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귀신이 실제로 있다면 그날 만난 여자는 분명 귀신이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구멍이 신경 쓰였다고 해요.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구멍 쪽이 이상하게 더 어두워 보였고 자꾸만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뭔가 있다 싶어서 핸드폰 불빛을 비춰보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잠자리를 정리한 뒤 누워보니 천장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하고 수산한 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삼촌은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소리는 바람 소리라기보다는 뭔가 낮은 숨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 하악 마치 누군가 바로 위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소리였죠. 삼촌은 순간 소름이 쫙 돋았지만 이건 내가 피곤해서 석곡을 듣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 또렷해졌고 이제는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삼촌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천장 구멍 쪽으로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구멍 속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고 그것이 자세히 보니 사람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천장 구멍 속에서 누군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삼촌을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촌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본능적으로 소리를 삼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떨리는 손으로 껐다가 다시 켜려고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눈은 사라졌습니다. 구멍 속은 다시 캄캄해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더 이상 그 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대충 챙기고 방을 뛰쳐나가려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아주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구멍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생한 그 소리에 삼촌은 즐겁하며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 동안에도 그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집을 빠져나와 몇 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달리던 삼촌은 결국 근처 작은 마을로 들어왔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큰 2층 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그때 주민이 이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10년 전에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도 안 사는 집입니다. 다들 귀신 나온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삼촌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겪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여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는 안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삼촌이 말하기를 그날 본 그 눈과 웃음소리는 단순히 꿈이나 생각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절대 그냥 버려진 집이 아니었다. 삼촌을 발견한 주민들은 다들 직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천장에서 매달려 있던 시신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상태였고 시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 집은 원래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집은 몇 년 전부터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래 살던 집주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집의 대문이 항상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막아놨었다는 거예요. 삼촌이 들어갔던 그날 어떻게 대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치 삼촌을 끌어들이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말이죠. 경찰은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삼촌은 기절하기 전 천장에서 본 시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구멍에서 보았던 시신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말에 경찰들도 지이하게 생각했다고 해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그 시신이 집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층에서 목을 맨 뒤 천장 구멍을 통해 아래로 내려와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삼촌은 경찰의 질문을 받는 동안 계속 몸을 떨고 있었고, 만약 그날 천장을 보지 않고 잠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밝기 전 천장에서 들려오던 낮은 숨소리와 웃음소리가 실제로 그 집주인의 연원이었는지 아니면 그 집에 깃든 무언가가 삼촌을 위협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알 수 없었죠. 삼촌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혼자 여행을 떠나지 않았고, 특히 밤에 폐가나 버려진 집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에 악몽을 꾼다고 해라.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천장 구멍 속에서 그 시신이 내려다보며 웃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삼촌이 말하기를 그날 그 집에 갔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아무리 튀고라고 힘들어도 절대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섬뜩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누가 날 그 집으로 끌어들인 건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집에 남아있던 것은 단순한 잔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저라면 그 지역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도가 지난 소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사도 끝나고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죠. 그날 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저 혼자 간 근처까지 달려가게 되었어요. 태안의 시골 가는 밤이 되면 정말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담 옆에 있는 다리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다리 밑에서 신기하게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거기 누구야? 나오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그림자는 점점 제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운에 점점 겁이 나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 밑에서 무언가 우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도와줘. 제발 이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다리 밑으로 조심스럽게 달아났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단물이 흐르는 틈 사이로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긴 머리에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형체가 일그러진 모습이었고 입가에는 피 같은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죠. 도와줘.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강가의 바람이 휘몰아치며 주위의 나무들이 흔들렸고 다리 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다리 난간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죠. 저는 무작정 친구들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잠을 청했지만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는 강가로 다시 불려가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녀가 저를 잡으려 손을 뻗는 모습이 반복되었어요. 후에 마을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 다리 밑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취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산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녀의 원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커진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왔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다리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처럼 절대로 혼자 어두운 곳에 가지 말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여자가 정말 원원인지 아니면 제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와 그 끔찍한 얼굴은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혼자 다니는 밤길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다. 그날따라 노래소리가 개울가에 울려 퍼지며 더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가까워질수록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소름 끼치는 감각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리 위에 웬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겠지 생각하며 눈을 기렸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키가 기정상적으로 크고 마치 허공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것이 바로 며칠 전 죽은 아저씨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축 처진 어깨에 이상하게 꺾인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떨군 채로 저를 향해 서 있던 그 모습은 춤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제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왜? 나이? 조그가서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번에는 제 바로 옆에서 귓가에 들리듯이 속삭였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기념을 지르며 자전거를 버리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인지 물소리인지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를 건너 마침내 큰 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림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개울가 근처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댁에 도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나서야 조금 안정을 되찾고 어른들에게 전날 밤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 마을 어른들은 모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저씨가 평소에 외롭게 지내다 죽어서 그런지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거야. 다리 밑에 잠시 두었던 시신도 아마 그 혼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널 부른 거겠지.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그 개울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며칠 후 시신을 제대로 장례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그 그림자와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혼자 어두운 곳을 지날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다리를 건너고 싶을 만큼 용기가 생기실까요? 사람들이 몇 명 생기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너는 정말로 귀신을 본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그 창고 앞에서 본 건 너만 본 게 아니다. 그 시신이 아직 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아서 혼자 떠도는 영혼이었어. 그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을 끌려고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때 그날의 일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아저씨가 그렇게 저를 따라왔던 걸까? 왜 그 순간의 무서움이 더 커졌던 걸까? 그날 그 창고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감각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가는 듯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이었고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옷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아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단순히 착각이나 공포 때문만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다시는 그 개울가 근처나 그 창고가 보이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제게 무섭고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온몸이 떨려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아저씨의 억울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염원들이 떠도는 곳,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무섭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등산한 김일들입니다. 일을 하고 있었고 밤에는 동료들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날 평소와 다르게 가기가 아주 조용한 날이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아무도 일하지 않아서 저는 다리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샤워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도 발소리도 아니고 마치 뭐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궁금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샤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던 순간 아주 차가운 공기와 함께 뭔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 느낌이 어찌나 강했던지 저도 모르게 가게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동료들에게 말하고 왔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이 동네는 예전에 뭔가 있었던 곳이라서. 그리고 그들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곳은 예전부터 여러 번 사고가 났던 곳이라.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무언가를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 특히 새벽에 샤워실 근처를 지나가면 뭔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점점 더 이 가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샤워실 쪽으로 가고 왔고 그때 뭔가가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한 점체였죠. 순간 심장이 뛰었고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차이다. 그 형체가 다시 샤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는 그곳을 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그 가게에서 일하던 그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샤워실 근처를 지나가면 여전히 그 당시의 차가운 공기와 형체가 떠오릅니다. 그게 정말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제 상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의 일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큰 자국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특히 용기가 넘쳐나는 날이나 이상한 기호를 느꼈던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등산한 김일들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그날의 기억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도 여전히 신경에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돌려준 후 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때 뭔가가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전화기에서 나온 그 사람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차갑고 무례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넘겼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머리가 띵하더니 그 순간 제 눈앞에 모호하게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사람이 아닌 몸이다 다른 존재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순간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를 받은 것처럼 제 귀에 형이라고 불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무전기나 전화기에서 나온 소리였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부를 이유가 없었죠. 그 후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그 일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차가운 기운과 미지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도 그 그림자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이런 일이 혹시 누군가에게 전해져 또 다른 미스터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음산한 비밀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전에는 몰랐던 위험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던 거겠지만 세상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 좋은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서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갑을 주워서 가져갔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하고 잘못된 선택이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CCTV와 같은 감시 장치가 더 잘 갖춰져 있다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15년 전 이야기라고 해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 더 심중해지고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정말 좋은 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다,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험을 공유하고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음산한 비밀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이나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음산한 비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